오늘 준비한 아랑의 정조는 1940년 문장지에 발표된 단편 역사 소설인데요.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도미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매우 흥미있는 소설입니다. 근대 단편 소설의 황금기에 뚝심 있게 역사 소설에 천착한 월탄 박종화 선생의 단편 역사 소설을 만난다는 건 분명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랑의 정조, 백제의 젊은 목수 도미와 그의 절세미인 아내 아랑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지금 들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아랑은 백제 세악시다. 아랑의 어여쁜 소문은 서울 북한 및 천호 장안에 자자하게 퍼졌다. 아랑의 남편인 도미는 솜씨 있는 목수로 그의 이름이 백제 서울에 유명했지만은 그보다도 어여쁜 아내 아랑을 가진 복성스러운 청년 도미로 이름이 더 높았다. 저 사람이 유명한 목수 도미야. 할 때보다도 저 사람의 아내 아랑은 여간 어여쁜 것이 아니야. 왜 그 아내를 잘 두었다는 목수 도미란 사람 있잖아. 바로 그 도미야. 듣는 데서나 아니 듣는 데서나 사람들은 이렇게 도미를 소개했다. 자기의 천직인 목수보다도 반드시 어여쁜 아내를 잘 두었다는 그것을 먼저 입시초에 올렸다. 자기의 재주가 인정되어 세상에 유명해졌다는 것보다도 자기 아내의 아름다운 것 때문으로 해서 자기의 이름이 세상에 인정된다는 것은 쟁인으로서의 그다지 마음 즐긴 일이 아닐 것이 보통 사람의 심경일 것이지만은 도미는 여기 대해서 조금도 불복이 없었다. 불복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도미는 오히려 빙긋 웃어 입이 슬그머니 벌어지고 말았다. 무척 사람이 좋은 때문도 되지만은 나라의 제일가는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두었다는 행복스러운 느낌이 도미의 가슴에 뻐근히 찼음이리라. 아닌 게 아니라 아랑은 무척 잘생긴 여자였다. 어여쁘다 해도 그대로 아기자기하게 어여쁜 편만이 아니다. 맑은 눈매하며 빚어붙인 듯한 결곡하고도 구멍이 드러나지 않는 폭 쌓인 아름답고 고운 코는 백제 여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수한 매력을 풍기는 미지만은 비둘기알을 오똑이 세워놓은 듯한 둥글 갸름한 얼굴판에 숱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알맞은 눈썹과 방긋이 웃을 때마다 반짝하고 드러나는 고르고 흰 이빨은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은 하얀 귓뿌리와 함께 홀로 아랑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넋을 할 매력이었다. 여기다가 아랑의 옷걸이는 더욱 좋았다. 외로여민 저고리 위에 날아갈 듯한 어깨판하며 거듬거듬 주름 잡은 눈빛 같은 흰 치맛자락엔 여의지도 않고 살지지도 않은 건강하고 젊음을 풍기는 탄력 있는 살결이 도마뱀처럼 물결쳐 흘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해서 아랑이 백제 서울의 제일가는 미인이 될 수는 없었다. 아랑의 반듯한 이맛전 아래 고르게 벌려진 눈썹과 호수같이 맑은 눈매 근처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부드러우면서도 서리빨 같은 사람이 감히 호락호락히 범하지 못할 맑고 맑은 기품이 떠돌았다. 여자란 흔히 아름다우면 음기를 풍기기 쉬운 것이다. 그렇지 않고 처절하게 어여쁘다면 도끼를 품기 쉬운 것이다. 그러나 부드러우면서도 기품이 드러나고 어여쁘면서도 결곡하기는 가장 드문 일이다. 억지로 우리가 구해본다면 성스러운 관음보살의 얼굴에서나
고결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아랑을 한번 본 사람은 백제서울에 제일 가는 미인이라 떠들었고, 아랑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이라도 떠도는 소문만 듣고 도미의 아내 아랑은 나라의 첫손을 꼽을 미인이라 덩달아서 칭찬을 했다. 도미는 사실 행복스러웠다. 아내 아랑이 백제서울 안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 된다는 것도 사나이로 앉아서 즐거움의 하나지만은 사실 아랑은 얼굴뿐만이 아니라 마음씨도 착하고 집안일도 잘 보살폈다. 도미가 솜씨 있는 몫으로 나날이 예간다 재간다 하고 으리으리한 대궐 이룩하는 일이나 대갓집 고래등 같은 기와집 짓기에 비두로 뽑혀가는 동안은 아랑은 길쌈을 짠다 빨래를 한다 온종일 부지런히 집안일을 보살피기에 분주했다. 이러하다가 해가 설빛해서 서산에 걸릴 아치면 또다시 부엌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저녁밥을 자치고 된장찌개를 끓여서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해가 땅거미가 질 무렵 도미가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아랑이 혼자서 기다릴 생각을 하고는 걸음을 빨리하여 휘파람을 불면서 동구 앞으로 들어서면 아랑은 물 묻은 손을 행주치마에 씻으면서 불이 나게 삽장문 밖까지 쫓아나가서 쌍끝 흰 이빨을 드러내 웃으면서 도미, 어서 와요. 하고 반갑게 도미의 팔뚝을 끌어안는다. 이를 낮추면 도미는 온종일 그립던 아랑이 반가워서 아랑, 퍽 기다렸지? 하고 마주 아랑을 껴안으며 아랑의 그 맑은 눈을 정열이 타오르는 도미의 눈으로 쓰다듬어 위로해준다. 이럴 때마다 아랑의 길고 검은 속눈썹엔 반가움과 행복감에 넘치는 안개 같은 눈물이 촉촉히 서리곤 했다. 도미가 먼지를 털고 세수를 하고 일터옷을 벗어서 고운 옷과 바꾸어 입은 뒤에 밥상을 받고 앉을라 치면 아랑은 상머리맡에서 배추김치를 찢어주고 식어가는 된장찌개를 다시 데워다 준다. 밥 가지고 와. 우리 같이 먹어. 도미가 이렇게 말할라 치면 아랑은 새색시같이 부끄러워했다. 이따 임자 상이 나거들랑. 아랑이 밥 안 가지고 오면 나도 안 먹을 테야. 도미는 머스매처럼 고를 내고 숟가락을 내던졌다. 흘기는 눈엔 담뿍이 정열을 싣고 아랑은 못 이겨서 봉당에 내려가 숟갈 하나와 밥 한 사발을 들고 왔다. 오기는 왔으나 밥사발을 도미의 소반 위에는 올려놓지 않는다. 방바닥에 놓고 조심조심 숟가락을 옮긴다. 아무리 남편의 앞일지언정 행여 입안에 밥알이 보일까 하고 날마다 하루 한때 이때부터가 도미와 아랑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때였다. 밥상을 물리고 나서 도미와 아랑은 마주 앉아서 온종일 지낸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도미, 오늘도 대궐일 했어? 그럼 대궐 짓기가 그렇게 쉬운가? 오늘은 전각에 들보를 올렸지. 참 제목 좋더라. 바로 유주목인데 1000년은 묵었을 거야. 내 아람으로 5아람은 되거든. 바로 아차산 꼭대기에서 벤 나무인데 소 사람 얼러서 500명 품이나 먹여서 끌어왔어. 나무결이 어떻게나 좋은지 대패가 힘 안 들이고 잘 나가거든. 아무리 쟁이의 솜씨가 좋다손 치더라도 제목이 나쁘면 신이 나지 않거든. 아유, 1000년 묵은 나무? 그 나무 구경 좀 했으면. 대궐을 다 지어놓거든. 내 솜씨도 보일 겸 한번 구경시켜줄게. 아랑. 이런 여염집 여자를 무어 함부로 들어가게 할 리가 있나? 도편수한테 말하면 우리 아랑이야 못 구경시켜. 그럼 꼭 임자가 지은 대궐을 구경시켜 주어요, 도미. 염려 말어. 그까짓 거. 아랑, 오늘은 무엇했어? 맞춰보아. 아랑은 상긋이 웃으며 도미를 쳐다본다. 글쎄, 오늘은
전부터 짜던 삼승무명을 끝마쳤을 게다. 아니야, 틀렸어. 명줄 시작했어. 설날 입을 도미의 저고리 바지를 할 양으로. 명주? 명주 옷은 난생 처음이로구나. 아랑덕에 명주 옷을 다 입는다. 참, 설날도 앞으로 서너 달밖에 안 남았지. 도미는 사실 정말로 즐거웠다. 도미는 아내를 이끌어 쓰다듬었다. 우리가 혼인을 한 지도 벌써 이태째가 되지. 아랑은 방싯 웃음을 머금고 소리 없이 고개만 까딱거렸다. 그런데 아랑, 이젠 어린애를 하나 낳아야지. 듣기 싫어요. 아랑은 부끄러워 도미의 무릎을 주먹으로 탁 치고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손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서려 한다. 못나니? 뭐에 부끄러워? 그런데 아랑, 가만히 있어. 내 얘기 한번 듣고 일어나. 도미는 아랑의 뿌리치는 손을 꽉 쥐고 놓아주지 않는다. 아야, 아파. 아랑은 털썩 다시 도미 앞에 주저앉아 버렸다. 이거 봐 아랑. 난 아무래도 아랑 때문에 큰일 났어. 목수보다도 아내 아랑을 잘 둔 도미로 이름이 더 낫단 말이야. 누구든지 날 보기만 하면 오호, 그 백제서 제일 가는 미인이라는 아랑의 남편 도미란 말이야. 하고 이렇게 내 얼굴을 뚫어지도록 보곤 하거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어깨는 막 으쓱해지지. 그런데 이거 봐요. 어떻게 아랑이 잘생겼다는 소문이 백제 서울에 자자한지 하루는 대궐서 정각 들보 대패를 매기라니까 역사를 간역하는 대신이 지나가다가 대패질하고 있는 나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네 이름이 도미냐? 하고 묻기에 네 그렇습니다 했더니 오호 저 백제서 제일 가는 미인 아내를 두었다는 도미로구나 하고 한동안 내 곁에 서서 대패질하는 모양을 바라보다가 너 참 대패질 잘한다. 너는 백제서 제일 가는 팔자 좋은 사람이다. 하고 한참 칭찬을 하고 가겠지? 내 코가 막 3발이나 더 솟았지. 아이, 어쩌면 부끄러워라. 아랑은 두 손으로 얼굴을 폭 가리었다. 도미와 아랑의 깨가 쏟아질 듯한 재미있는 살림은 나날이 더 깊어갔다. 이와 정비례해서 목수 도미의 아내 아랑의 아름답다는 소문도 날이 갈수록 백제 서울에 더 자자했다. 도미는 행복스러운 중에도 요사이 와서는 차츰차츰 형언에 말할 수 없는 한 조각 엷은 불안을 가슴속에 느끼게 됐다. 그것은 아랑의 아름답다는 소문이 너무도 지나치게 널리 퍼지는 때문이다. 신라 사람 입에도 올랐다. 고구려 사람 입에도 올랐다. 도미는 오히려 조금씩 괴롭고 무서움을 느꼈다. 도미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공포는 마치 보배로운 구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소문이 지나치게 자자하기 때문 행여 모르는 사이에 구슬을 빼앗아서 도적 맞을까 하는 근심과 비슷하다. 도미는 전과 같이 일터에서 돌아와서 저녁밥을 물린 뒤에 아랑과 함께 뜰로 거닐었다. 달이 환하게 중천에 높이 솟았다. 가을이나 낙엽 구르는 소리조차 없었다. 기와골엔 싸늘한 소리가 유리같이 깔리기 시작했다. 도미와 아랑은 손을 잡아 거닐다가 아랑, 춥지 않어? 하고 도미는 달빛 아래 아랑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아니, 당신 곁이면. 당신의 곁이면? 도미가 되받아 물었다. 언제든지 춥지 않아요. 도미는 한 손으론 아랑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론 달빛 비치는 아랑의 웃는 뺨을 쓰다듬어 주었다. 도미는 이 고운 아내 아랑을 어떻게 주체해야 좋을지 몰랐다. 아랑, 당신은 너무 예뻐.
도미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뚝 떨어뜨렸다. 아랑은 남편 도미의 심경을 알 리가 없다. 잠깐 동안 말없는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또다시 천천히 뜰을 거닐었다. 아랑, 당신은 더 호강하고 싶지 않어? 도미가 다시 말을 꺼낸다. 당신의 곁이면. 아랑은 말을 마치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든다. 이거 봐. 이 목수 도미의 아내가 되기에는 당신이 너무 이쁘단 말이야. 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의 재상의 아내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잣집 맏며느리가 되든지 해야 할 감이란 말이야. 이 목수놈 도미의 아내가 되기는 너무 아깝단 말이야. 도미, 벼랑간 그것은 다 무슨 소리요? 난 재상도 싫어요. 장잣집 며느리도 소원이 아니야. 마음 편한 당신의 아내가 제일 좋아요. 아랑의 얼굴엔 반듯한 기품이 서리었다. 이거 봐, 아랑. 나는 겁이 나. 도미, 무엇이? 아랑이 너무 이뻐서 새도 좋은 재상이나 장잣집 아들에게 뺏길까 봐서. 말을 마친 도미의 고개는 기운 없이 수그러진다. 뺏기면 뺏겨지요? 개 돼지요? 아랑은 싸늘하게 노했다. 도미의 잡은 손을 뿌리친 채 말을 향하고 올라선다. 달빛 속에 새초음이 돌아서는 아랑의 뒤태도는 부어내리는 서리발보다도 더 차갑다. 목수 도미의 아내 아랑의 어여쁘다는 소문은 이 나라 왕 게루의 귀까지 들어갔다. 게루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정사를 잘 베풀었다. 백성의 부세를 가볍게 하고 성과 연못을 잘 가꾸어 바깥 근심을 덜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특한 임금이면서도 그에게는 한 가지 큰 병통이 있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색을 좋아해서 어여쁜 여자를 가까이 하는 일이었다. 한 사람 두 사람뿐만에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왕 자신은 조금도 이것을 뉘우치지 않았다. 영웅은 색을 좋아한다 하는 옛말은 게르에게 있어서는 여간 아름다운 방패막이거리가 아니다. 한 개의 말막음거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게르는 자기 자신이 색을 좋아함으로써 한 사람의 훌륭한 영웅인 것 같은 착각을 꿈꾸고 있었다. 어느 날 게르는 편전에서 신하와 더불어 정사일을 의논하다가 일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가 한가로운 여념의 작은 일에 미쳤다. 게르가 색을 좋아하는지라 신하는 백제 서울 미인의 이야기 끝에 목수 도미의 아내 아랑으로 이어졌다. 백제의 첫 손가락을 꼽을 미인은 목수 도미의 아내 아랑일 깹니다. 하고 아뢰었다. 목수가 어떻게 백제의 제일 가는 미인을 얻었소? 게르는 기괴하게 생각했다. 그게 다 연분입지요. 연분 아니야. 우연이지. 강한 성격을 가진 게르는 운명을 부정했다. 내 후궁에 그래 아랑만한 미인이 없을까? 색을 좋아하는지라 게르는 한 번 아랑의 말을 듣고는 좀처럼 생각을 끊을 수 없었다. 어찌 대왕 후궁에 아랑만한 미인이 없사오리까마는 세상에서 이르기는 아랑은 신라에도 없고 고구려에도 짝을 구할 수 없는 미인이라 하옵니다. 게르의 마음은 바짝 움직였다. 한번 불러보게 하오. 우연한 이야기 한마디가 일이 커졌는지라 신하는 어찌할 줄을 몰랐다. 부르시기야 어려운 노릇이 아니오이다마는 아랑이 옳는지 의심스럽소이다. 내가 부르는 마당에 일개 목수의 계집이 아니와.
게루의 성민은 부풀어 올랐다. 세상에 전하는 말을 들으면 아랑의 고운점은 관음보살의 고운점과 같다 하옵니다. 고결하고 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락호락 넘보지 못한다 하옵니다. 관음보살. 게루의 호색하는 마음은 더욱 부채질 처진 셈이 되었다. 관음보살은 왕의 신하가 아닌가? 게루는 호기롭게 뱉었다. 잔말 말고 부르게 하오. 급한 사자가 도미의 집으로 뛰어졌다. 단정히 벼 위에 먹을 갈고 간지를 펼쳐 글을 썼다. 왕은 백성의 부모라 어찌 부르시는 명을 거역하오리까마는 사나이 몸이 아니었고 남편 있는 계집의 몸이라 남편의 허락이 없이는 까닭없이 왕명을 받을 수 없소이다. 아랑은 쓰기를 마친 다음 간지를 봉하여 공손히 사자에게 전했다. 사자를 보내고 초조하게 하회를 기다리고 있던 게루는 아랑의 정정당당한 구슬 같은 필적을 대하고 보니 보지 못한 아랑이 더욱 그립고 잊을 수 없었다. 호화로운 왕의 위력으로 여태껏 수많은 여자를 달아본 게루는 어디까지든 여자의 정조를 부인했다. 아랑, 관음보살같이 결국하고 아름답다는 도미의 처 아랑을 기어코 한번 소나기에 넣고 싶었다. 땅에 떨어진 뒤에 처음으로 게루는 고민의 맛을 느꼈다. 위력으로 군사를 풀어 연약한 여자 아랑 하나를 잡아들이기에는 게루의 채모가 너무 깎여진다고밖에 배지 않는 때문 백성들의 웃음을 사기도 쉽다. 어떻게 가만히 드러내놓지 않고 아랑을 손속에 넣을 것을 궁리했다. 정조, 여자의 정조란 다 닥쳐보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게루는 잘 아는 때문이다. 2시간 뒤에 목수 도미는 게루의 편전 아래 불려졌다. 예, 네가 목수 도미냐? 네, 소인이 목수 도미올시다. 도미는 부들부들 떨며 대답했다. 도미는 대궐 짓는데 무슨 잘못이 있었나 하고 마음속으로 지난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 네 아내가 백제에 제일 가는 미인이라지. 도미의 가슴은 앞불싸하고 선뜻 내려앉았다. 그러나 대답은 아니할 수도 없었다.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로소 도미는 게루의 얼굴을 잠깐 쳐다봤다. 범절이 있고 지조가 높다지. 도미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멍하니 다시 힐끗 게루를 쳐다본다. 여자 쳐놓고 지조가 있다는 계집을 내 여태 보지 못했다. 네 아내도 그러할 게다. 더욱이 이쁜 계집일수록. 말을 마치고 게루는 빙글빙글 웃으며 도미를 내려다본다. 마치 아랑의 정조를 비웃는 듯이. 도미의 순대고 젊은 기운이 우쩍 일어났다. 옥보다도 더 깨끗한 아랑의 몸에 애매한 누명을 얹은 것이 분했다. 다른 여자는 모르겠소이다마는 소인의 계집은 죽을지언정 두 마음이 없을 게올시다. 도미의 머리엔 지나간 달 밝은 가을밤에 아랑과 같이 뜰에 거닐던 생각이 번갯불같이 휙 지나갔다. 그럼 내 시험해 보랴. 게루는 여전히 능갈치게 소리 없는 웃음을 웃으며 도미를 내려다본다. 시험해 봅시오. 결연히 말을 마치고 도미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도미의 몸은 처음과 같이 떨리지도 않았다.
뜻밖의 왕의 부름을 받았던 도미의 아내 아랑은 일단 거절하는 그러를 사자편에 돌려보냈지만은 초조하고 불안하여 오히려 하회가 궁금했다. 어찌된 일인지 까닭을 알 수가 없었다. 혹시 남편 도미가 죄를 짓지는 않았나? 만일 죄를 지었다면 법소가 따로 있으니 법소에서 채근하고 다스릴 일이지 왕이 친히 부를 까닭은 조금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봤다. 남편이 하도 대궐 일을 잘하니까 그에게 상금을 내리고 나까지 대궐로 들어오라 한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해보았다. 어떻든 조마조마 마음을 졸여가며 어서 남편 도미가 돌아오기를 일각이삼추처럼 고대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갈가마기가 뒷산밖에 어지럽게 날랐다. 귀는 울타리 밖으로만 쏠려진다. 행여나 남편 도미가 돌아오는 씩씩하고 기운찬 발소리가 들릴까 하고 가을 해가 서산에 넘기는 토끼보다도 재빨랐다. 그러나 아랑의 남편을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은 하루보다도 길었다. 땅거미가 완전히 동굴을 어둡게 했다. 그러나 남편 도미에 돌아오는 휘파람 소리는 아직껏 들리지 않았다. 다른 날 같으면 벌써 도미와 밥상을 대하고 재미있게 술질을 할 때다. 아랑은 배고픈 줄도 몰랐다. 유경을 꺼내놓고 심지에 불을 다렸다. 방 속에 환하게 불이 켜지니 벽에 비치는 아랑 제 그림자에 남편 도미가 하고 소스라쳐 놀라도 보았다. 1시경 2시경 밤은 점점 깊어갔다. 달도 없는 깊은 가을 짙은 밤 앙상한 나뭇가지에 울고 남은 싸늘한 바람이 가끔 쏴하고 문풍지를 울렸다. 불똥을 퉁기던 유경엔 심지조차 타들어가서 불빛까지 희미했다. 아랑은 옷기계를 뽑아 심지를 돋구었다. 잠깐 불빛은 밝았으나 초조한 마음속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내 아랑은 방문을 열고 뜰로 내려서서 삽장문을 열고 연화문 걸음 떨어져 있는 이웃집 부전이를 찾았다. 부전인 지난해 남편을 잃은 호롬이다. 아랑의 부르는 소리에 부전이는 들창문을 열고 자던 눈을 쓱쓱 비비며 웬일이요? 하고 물었다. 좀 나와요. 도미가 여태 안 돌아왔어. 쓸쓸해 혼자 배길 수가 있어야지. 나하고 둘이 있어, 부전이. 그게 웬일이요? 밤이 꽤 이슥했는데. 부전인 일변 말하고 일변으론 부스럭거려 치마를 두른 다음 문을 열고 아랑을 따라섰다. 지척을 분간치 못할 어둠 속에 하늘엔 별빛만이 총총했다. 아랑과 부전이가 막 아랑의 집 방 속에 들어앉았을 때 동구 밖에 사람 소리가 두런두런하며 두 서너 사람의 발소리가 버적버적 들렸다. 사람 소리가 나지? 아랑은 부전의 얼굴을 쳐다본다. 도미가 이제야 돌아오는 게지. 두 사람은 일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뜰 아래로 내려섰다. 울타리 밖엔 횃불이 환하게 비치고 삽장문이 스르르 열려졌다. 들어서는 사람은 도미가 아니요 금관의 홍포를 찬란히 입은 왕 계루였다. 뒤엔 두어 사람의 시종이 따랐다. 아랑은 가슴이 출렁 떨어지고 부전이는 영문을 몰랐다. 횃불과 왕과 시종은 뜰 안으로 들어섰다. 여기가 목수 도미의 집인가? 시종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아랑은 설레는 가슴을 진정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도미의 아내 아랑이 누군가? 재올씨다. 아랑은 손을 마주잡고 공손히 허리를 구부렸다. 횃불이 더욱 가까이 비춰졌다.
불 아래 비치는 아랑의 고운 색깔은 과연 월궁의 항아가 아니면 그림에 보는 관음보살이었다. 이윽고 아랑을 건너다 보는 게루의 호화로운 얼굴엔 소리 없는 만족의 미소가 물결쳐 흘렀다. 올라가자. 나는 이 나라의 왕 게루다. 처음으로 게루의 목소리가 떨어졌다. 아랑의 가슴은 더욱 설레었다. 그러나 왕을 안이 인도할 수는 없었다. 아랑은 모든 설레는 마음을 누르고 참으로 태연히 공손하게 왕을 방 속으로 인도하고는 누추한 천민의 집에 옷가를 멈추시니 황감하옵니다 하고 문 밖에 고요히 서서 있다. 아랑아. 게루는 자리에 앉아 홀린 듯 아랑을 쳐다보다가 이렇게 아랑을 부른다. 아랑은 해사한 얼굴을 더욱이 단정히 가지고 허리를 굽혀 소리 없는 대답을 보낸다. 아까 낮에 널 불러도 오지 않기에 네 남편의 허락을 맡아 내가 온 길이다. 넌 오늘 밤부터 내 후궁이 돼야 한다. 내일 아침엔 일찍이 대궐로 데려갈 것이고. 모든 일을 아랑은 비로소 알았다. 그러나 아랑은 조금도 황급하지 않았다. 맑고 맑은 눈엔 광채가 반짝하고 빛났다. 잠깐 동안 아랑은 새초음이 서서 있다. 싫으냐? 싫으면 군살프로 잡아갈 것이고, 네가 후궁으로 들어오기만 하는 날이면 후광이야 말할 거 있느냐. 백제 것이 모두 다 네 것이지. 오뚝이 그림처럼 섰던 아랑은 깜짝하고 다시 눈동자를 굴리었다. 치맛자락이 가늘게 움직였다. 입에선 가벼운 한숨조차 나는 듯했다. 정말이십니까? 아랑의 말소리가 비로소 떨어졌다. 그러나 아랑의 눈은 차마 게루를 쳐다보지 못했다. 그럼 내가 실없는 말을 할 리가 있느냐? 아랑의 목소리를 듣자 게루의 입은 빙글빙글 벌어진다. 시키는 대로 거행하겠습니다. 횃불을 끄고 시종을 물리쳐 줍시오. 목욕을 하고 단장을 하겠습니다. 횃불은 꺼지고 시종은 물러갔다. 삽장문이 소리 없이 닫혀졌다. 한 시각 뒤 칠보단장을 꾸민 아랑이 어서 들어오기를 고대하고 있는 게루가 앉은 방문 앞에서 유경의 불을 꺼주옵시오. 남편 있는 몸이라 부끄럽소이다. 옥방울을 굴리는 듯한 아랑의 목소리가 닫혀진 방문 밖에 떨어졌다. 게루는 미칠 듯이 좋았다. 용포자락으로 유경불을 후리쳐 껐다. 이튿날 동이 환해서 게루는 허벅진 졸음에서 눈을 떠보니 자리 옆에 코를 골고 누운 것은 관음보살 같은 아랑이 아니라 개기름이 얼굴에 지르르 흐르는 부전이었다. 게루는 발을 동동 굴렀다. 그러나 이미 소용이 없었다. 아랑을 찾으니 간 곳이 없다. 건넌방은 덩그렇게 비었다. 증이 열화같이 일어난 게루는 모든 것이 목수도미란 놈이 있는 탓이라 인정했다. 8분 이상의 도미를 시세하는 마음도 섞였으리라. 대궐로 돌아오는 길로 게루는 도미를 역사를 잘못했다고 죄주었다. 두 누나를 뽑고 광나루 강가로 끌어다가 배에 태워 내쫓았다. 앞못 보는 도미는 무슨 죄를 진지도 모르고 하늘을 우러러 호곡에 울면서 바람 부는 대로 정처 없이 배에 실려 떠내려갔다. 한편으로 아랑은 부전이를 달래서 게루의 침실로 들여보낸 뒤에
집을 벗어나 독립집 처마 끝에서 밤을 지새우고 날이 훤하기 전에 도미의 소식을 듣기 위하여 대궐 도편소를 찾았다. 도미는 아직 대궐 안에 무사히 있다는 소식을 듣자 적이 가슴을 가라앉힌 지 반나절이 못 돼서 대궐에 들어갔던 도편소에게서는 아랑에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기별을 전해왔다. 도미는 두 누나를 뽑아 광나루 강물 위에 내쫓았다고. 그리고 아랑이 자기 집에 있으면 자기 도편수까지 벌을 당할 테니 속히 다른 데로 피신을 해달라는 부탁까지 있었다. 아랑은 정신이 아찔했다. 그러나 한시를 지체할 때가 아니었다. 앞뒤를 헤아려 보지 않고 눈물을 머금어 광나루 강가로 쫓아갔다. 젊은 여자, 더욱이 아랑같이 뛰어나게 예쁜 여자가 사람의 눈에 유표하게 띄우기는 가장 쉬운 일이었다. 아랑은 강가에서 뱃사공 한 사람을 붙들고 도미의 소식을 다 캐어 묻기도 전에 먼저 미리 배치해 두었던 게루의 군사에게 붙잡혀 버렸다. 앙탈도 소용없었다. 뿌리치고 달아나자니 힘이 모자랐다. 아랑은 이내 대궐로 끌려갔다. 으리으리한 대궐, 화려한 전각 안에 아랑은 게루를 다시 대하게 되었다. 네가 네 죄를 알겠는가? 게루의 목소린 위험스러웠다. 아랑은 똑바로 게루를 쳐다봤다. 눈엔 잠깐 살기가 떠돌았다. 남편 도미의 누나를 뽑은 생각을 하니 아무리 단단한 마음씨였만 다리 팔이 가늘게 부들부들 떨린다. 순간 아랑은 얼른 분한 생각을 물리쳤다. 입언저리엔 강잉이 미소를 띄었다. 죽을 때라 잘못했소옵니다. 가늘게 떨리는 듯이 들렸다. 게르는 다시 아랑을 대하고 보니 지난밤에 속았던 분한 생각도 봄는 슬듯 쓰러졌다. 오히려 속았기 때문에 아랑이 더 귀여웠다. 네 남편은 대궐 역사를 잘못 거행했기 때문 나라의 죄를 얻어 형벌을 당해서 바다 밖으로 내쫓겼다. 앞 못 보는 장님이 산다면 며칠씩이나 살겠니? 아마 오래지 않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게다. 아랑아, 그래도 내 후궁이 되기 싫으냐? 인제는 남편도 없고 의지할래야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간밤에 남편 있는 계집의 몸이라 감히 대왕을 속일지언정 받들어 모시지 못하였지만 오늘 이 모양이 된 뒤에야 어찌 다시 대왕의 말씀을 거역하오리까. 소곤소곤 하소연하는 듯 대답하는 아랑은 방울방울 눈물까지 흘렸다. 게루의 넋은 아랑의 턱걸이에 그대로 녹아 사라질 듯하다. 물러가 있거라. 궁녀 한 사람에게 호위되어 기운 없이 초연히 돌아서는 아랑의 뒤태도에는 만 가지 수심이 안개 끼듯 어리었다. 향기로운 전물의 목욕을 하고 음마구리한 장독칼로 손톱발톱을 곱게 다스린 아랑은 이날 밤에 무명옷을 벗어버리고 칠보화관 족두리에 궁녀의 복색 화려한 당의를 입고 나인에게 인도되어 궁중 깊고 깊은 복도를 거치어 계로의 침실로 들어갔다. 화려한 연두빛 당의, 찬란한 붉은 치마에 금나비가 바르르 떠는 화관을 쓴 아랑의 태깔은 과연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이 어여쁘다. 관음보살보다도 더 고왔고 옥계의 선녀보다도 더 예뻤다. 대흥 촛불을 밝히고 비스듬히 안석에 의지해 있던 게루는 자기도 모르는 김에 몸을 잃어 아랑을 맞았다.
궁녀는 물러가고 인적은 고요했다. 홍공단 두 체이불이 화려한 봉베개를 얹고 서리서리 펼쳐졌다. 게루는 벌떡 일어나 그림같이 서 있는 아랑의 손길을 탁 쥐었다. 앉아라. 아랑은 게루에게 손을 맡긴 채 보시시 앉는다. 아직도 도움이 생각이 나니? 오늘 밤부터는 대왕의 사람이온데 그까진 눈먼 천한 백성을 생각하면 무얼합니까? 아랑의 볼이 바스스 기어지며 방싯 웃음을 머금었다. 하얀 이빨이 꽃판 같은 입술 밑에 쫙 드러난다. 이튿날 게루와 아랑은 느직하게 침실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게루는 마침내 아랑과 사이에 한금을 넘지 못했다. 아침 수라가 들어왔다. 아랑은 빈이 된 듯 모든 거행을 정성껏 받들었다. 밖에 있는 궁녀들은 아랑을 정말 빈으로 받들었다. 해가 기울고 다시 밤이 되었다. 아랑은 침실에서 여전히 게루를 곰살궂게 받들었다. 정말 아내가 남편을 대하듯이. 그러나 몸때는 여전히 맑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났다. 다만 아직 한금을 안 넘었을 뿐 모든 것을 다 게루에게 맡긴 아랑의 다른 뜻 없는 진선진미한 태도는 게루의 온갖 경계하는 마음을 차츰차츰 풀어지게 하고야 말았다. 게루는 손가락을 꼽아 다만 아랑의 몸 맑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아랑이 게루의 침실에서 묵은 지 2일째 되는 날 밤, 아랑은 게루의 이불 속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벗어놓은 치마와 저고리 대신 게루의 옷과 바지를 입었다. 머리엔 화관 대신 꽁털 꽂힌 관을 얹었다. 게루가 나다닐 때 군사에게 보이는 병부까지 단단히 주머니 속에 넣었다. 아랑은 몇 번인지 게루의 코 고는 소리를 시험해보고 방문을 연 뒤에 토끼처럼 바스스 빠져나갔다. 이래를 두고 보살펴 익혀둔 길이라 막힐 것이 없었다. 지밀문을 벗어난 아랑은 마지막 대도문에 이르자 파수지기 군사에게 말없이 병부를 내보였다. 대골문이 열려졌다가 스르르 닫혀졌다. 마침내 아랑은 세상 구경을 다시 하게 되었다. 아랑은 두 주먹을 쥐고 광나루로 다름질친다. 나룻가에서 아랑은 또다시 병보를 보이고 사공을 재촉해서 배 한 척을 얻었다. 아랑은 이래전에 남편 도미가 떠내려간 곳을 따라 물결이 흐르는 대로 배를 저어 흘러간다. 해가 훤히 동천 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할 때 아랑의 배는 양화도를 지났고 한낮이 겨워서는 강화도 갑고지물에 닿았다. 군데군데 객가 사람들에게 이래전에 지나간 눈먼 도미의 종족을 물으니 도미는 강화 쪽을 향하고 흘러간 것이 분명했다. 아랑은 물에 올라 또다시 사공들을 붙들고 눈먼 도미에 지나간 방향을 물으니 한 사람의 사공이 며칠 전에 눈먼 거지 장님을 승천포 물가에서 보았다 한다. 아랑의 가슴은 탈듯이 죄어졌다. 뒤에는 게루에 쫓는 군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 무서웠다. 앞으론 얼른 도미를 못 만나는 것이 마음 졸였다. 아랑은 또다시 배를 저어 승천포로 흘러갔다. 해는 다시 강 너머 서산으로 꺼지고 척가을 바람은 우거진 갈대잎을 휘날릴 때 승천포 포구 앞엔 갈대 피리를 불고 앉은 거지 장님이 있었다. 아랑은 가슴이 출렁 떨어졌다. 배를 버리고 단숨에 땅 위로 뛰어올랐다. 구슬피 해 떨어지는 서풍에 갈대 피리를 불고 앉은 장님 거지는
갈데 없는 자기 남편 도미였다. 도미! 아랑은 도미를 껴안았다. 구슬피 피리를 불고 앉았던 도미는 귀익은 목소리에 놀라 알맹이 없는 눈을 희번득거렸다. 도미, 나야, 아랑이야. 아랑의 두 뺨엔 더운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뭐? 아랑? 도미는 더듬더듬 아랑의 몸을 찾았다. 도미가 아직도 촉각의 기억이 새로운 아랑의 손을 잡았을 때 어떻게 찾아왔소? 그래도 날 안 버렸구리. 도미는 겨우 한마디를 마치고 동자 없는 눈엔 눈물이 하염없이 솟았다. 몇 달 뒤에 백제서울엔 아랑의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 아랑은 눈먼 남편 도미의 손을 이끌고 원수의 백제 땅을 영영 버린 뒤에 거지가 되어 고구려 땅으로 들어섰다는 구슬픈 이야기가 떠돌았다.